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제강 YK스틸에서 근무하고 있는 15년차 되는 안전관리자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 코칭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과 안전 코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안전관리의 예방적 측면은 크게 불안전한 상태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과 불안전한 행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변하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인리는 재해의 직접적인 요인에서 불안전한 상태가 재해로 이어질 확률이 약 10%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이 재해로 이어질 확률을 약 88%, 나머지 2%는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중대한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재해의 직접적인 요인 중에서도 발생 확률이 높은 불안전한 행동을 어떻게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은 따로 결부시켜 생각할 요소는 아닙니다. 이 불안전한 상태는 곧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태가 변화하는 요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수치만 봐도 우리는 어떠한 요인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당연하게도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관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행동보다는 이 10%에 해당하는 상태 관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의 행동 변화는 일단 불안전한 행동을 한 사람과 대면해서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이로 인한 마찰이나 개인적인 성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이 성과 측정과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재해의 직접적인 요인 중에서도 직원들 간 마찰이 덜하고 단순히 개선 전과 후를 비교해서 성과로 가져가기 쉬운 불안전한 상태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나 관계기관은 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어떻게 올바르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불안전한 행동을 중점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안전 코칭, 그리고 안전 교육 등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 이 개인과 부서 차원의 행동 변화가 곧 기업의 안전 문화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성과로 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안전 코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활동은 이미 이 BBS라는 행동 기반 안전 관리 개념으로서 핵심 행동을 도출하고 관찰을 하고 대화, 즉 이 안전 코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서 불안전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이런 과정이 BB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코칭, 즉 안전 대화가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 일단 모든 행동들을 제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별로 핵심 행동을 선정하고 고위험 행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현장 관찰이 실시되어져야 됩니다. 행동이 관찰되면 우려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행동에 관한 원인 파악 및 행동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관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동 코칭 및 불안전한 행동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2022년 1월 27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22년 한 해 중에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예년과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수준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한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 중대재해가 발생 빈도가 변하지 않은 부분은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부터 다시 검토하고 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중대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을 보다 체감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이 경영 책임자와 현장 근로자 간의 안전을 바라보는 이러한 목소리도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대재해가 크게 예년과 다르지 않은 부분은 이 경영 책임자들과 근로자들이 외치는 이 안전에 대한 간격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여가 지나지 않아서 이 관계기관에서는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기업 스스로가 이 안전을 이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이른바 자기규율 예방체제, 그리고 이 체제의 핵심으로 위험성 평가 수행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위험성 평가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험성 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험성 평가 기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다음 부상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서 이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 시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위험성 평가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 제정되어 있는 위험성 평가 부분을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개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정책이 개정된 이후로 저는 그 내용을 이제 면밀히 살펴봤는데 보다 현장의 우리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또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야만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잘 녹아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관계기관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뭐 체크리스트법이라든지 아니면 3단계 평가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이 중소기업에서도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더욱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 그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다 현장 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는 것이 이 중대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죄 무사고 사업장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안전!